안녕하십니까, 신상철입니다. 오늘은 주권방송에서 우리 문경환 기자님이 바쁜 관계로 일정 조정을 하다가 저 혼자 떠들어 보겠다고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단독 진행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실의 길에서 만난 천안함, 부정선거, 세월호, 그리고 광주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부산 38년, 9년, 그죠? 예, 광주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진실에 대한 왜곡, 또 조작, 그 뿌리에서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2010년이죠. 부정선거 2012년, 그리고 2년 뒤인 2014년의 세월호. 이 세 사건은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사건으로도 기억이 남아있고, 또 진실이 왜곡되고 또 조작된 그러한 사례고요. 또 지금 현재에도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그러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고 보면은 사실 1980년 광주에서 그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오랜 세월 이것이 묻혀 있었고, 그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도 아직까지도 다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야 헬기 사격이라든지 그다음 전두환이 광주에 갔었다는 그러한 것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980년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러한 비극이 그 당시에 소상하게 이것이 밝혀지고, 또 그에 대해서 역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응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30년 뒤인 2010년 천안함 사건이나 2012년 부정개표 사건이나 2014년 세월호 사건,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인 재난 사고에 있어서도, 또는 그런 부정부의 행위에 있어서도 감히 그것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숨기고 하는 짓을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는 우리가 1980년대의 비극이 어쩌면 30년이 지나서 또다시 재현되고, 또 다른 형태로 그러한 수구 세력들의 또 권력을 이용한 그러한 조작과 은폐 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데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보는 것은 합리적인 어떤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건의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데에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의문을 가지는 것. 예를 들자면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폭발의 중심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인이 전원 익사일 수가 있는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부정개표에 있어서는 어떻게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 표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가? 그것이 과연 전자개표에서 그러한 것이 가능한가라는 합리적인 의문.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기울어지는 배에서 그 많은 승객들을 그대로 놔둔 채 선장이 탈출을 할 수가 있는가? 선원들이 승객들을 놔두고 탈출할 수가 있는가? 이런 합리적인 의문으로부터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진실에 접근을 해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천안함 문제, 그 다음에 부정선거, 그리고 이제 세월호까지,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는 광주의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요. 다시 거꾸로 와서는 그 해법에 대해서, 즉 광주, 그리고 세월호, 부정선거, 천안함 관련 해법까지도 한번 쭉 한번 둘러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우선 천안함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 초기함이라는 것은 잠수함을 잡는 것이 초기함인데 어떻게 초기함이 잠수함에게 격침당할 수 있는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잠수함을 잡는 초기함이 잠수함에서 격침당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안함의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천안함의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 유튜브에서 또는 우리 주권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한두 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발 중심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인이 익사로 판명이 났죠. 천안함에는
폭발로 인한 인체 손상이나 하다못해 어떤 이빈 국가적인 손상이나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폭발 원점에서 발견된 시신이 익사로 판명이 났던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가 폭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높이의 물기둥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물기둥이 한번 발생해서 치솟아 올랐다가 떨어지는 데까지는 최소한 5초 내지 8초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대원들 가운데 특히 전시병인 경우에 천안함 함교의 좌우에서 바깥에서 내다보면서 견실하고 있는데 그러한 물기둥을 본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군에서 한 번씩 훈련을 할 때 폭내라고 있습니다. 뎁스 차지라는 것인데요. 이 폭내 하나만 터트려도 폭내의 규모는 월에 비하면 한 5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그 정도 수준의 폭약입니다만은 그 하나만 터트려도 거의 배 길이 높이만큼 물기둥이 치솟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천안함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정도 어뢰가 터졌다면 내부에 3000도 정도의 온도가 발생한다고 하면 엄청난 고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내부가 다 녹아서 떡이 돼야 되는데 우리 천안함에는 내부에 보면은요 지렁지렁 이 케이블들이 마치 수양버들 늘어진 것처럼 멀쩡합니다. 이게 다 떡이 되고 다 그냥 녹아내렸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케이블 끝단에 보면 아주 케이블과 구리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 사이에는 아주 얇은 비닐천들이 있습니다. 나풀나풀한 투명한 비닐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녹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폭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폭발이라는 것 자체가 화염, 거름, 즉 산화작용의 결과물인 화염과 거름이 발생해야만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천안함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1월 달에 발생했던 두라 3호 폭발 사고 때도 그 내부에 유증기가 폭발했을 뿐인데도 시커먼 거름으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거름은 폭발의 결과물이고 이러한 폭발의 결과물인 거름이 없다는 것은 폭발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뢰 폭발을 견딘 마법의 형광등도 굉장히 유명세를 탔죠.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유리 제품 계기들 멀쩡한 것도 폭발을 부정합니다. 특히 이제 충격파라고 하는 우리가 그저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포탄을 맞게 될 경우에 사망을 하면 그 포탄에 의한 직격탄으로 받는 그런 경우보다도 사실은 그 파편이나 이러한 것보다도 충격파로 인한 손상으로 거의 대부분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충격파 즉 쇼크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 충격파는 인체에 미치게 되면 인체의 장기를 손상을 시키거나 이비인후과적인 손상, 팔다리를 절단케 하거나 이러한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2014년 4월 달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압력밥솥 2개를 터뜨린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3명이 사망하고 260명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부상자 상당수가 팔다리를 잃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압력밥솥 2개가 터졌을 뿐인데 그 정도로 이 충격파가 무서운 거죠. 천안함에는 그러한 손상이 전혀 없다. 우리가 서울 행당동에서 천연가스버스에 8개의 가스통 중에서 하나가 터졌을 뿐인데도 버스가 모양이 저렇습니다. 시커멓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앉아있던 20대 승객 여성 한 분은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렇듯 천안함에는 도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뢰 폭발에 의한 그런 사고가 아니다라고 추정을 했던 것이고요. 자, 2012년 총체적인 부정선거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년 들어서도 선거법에 대한 어떤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심 핵심이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게 뭡니까? 2012년에 우리가 겪었던 부정개표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핵심이 돼야 될 것은 전자개표 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폐지가 사실 정답이거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혼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혼표, 즉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 표들이 나오는 것, 즉 문재인 표로 가야 될 그쪽 라인에서 출력되어야 할 표가 박근혜 라인에서 나왔던 사건, 이것이 혼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우리 그 선관위의 공식 답변이 그겁니다. 날씨가 추워서 100장 중에서 서너 장, 즉 3 내지 4%의 혼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요. 이 기계를 만든, 이 전자기 표기를 만든 회사가 한틀 시스템이라고요. 나중에 미르 시스템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 회사는 우리나라 ATM기, 즉 우리가 그 현금 출납을 위해서 쓰는 은행 ATM 기기에서 보통 우리 출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일 많이 만든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10만 원을 출금을 할 때 카드를 넣고 10만 원을 출금하게 되면 만 원짜리 10장이 나오거나 5만 원짜리 2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100만 원, 그러면 만 원짜리 100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실수로 5만 원짜리 서너 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금융대란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혼표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만 원짜리에는 5만 원짜리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일은 한 번도 발생할 수가 없는데 왜 투표할 때는 그것이 나오느냐 말이죠.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혼표라는 개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전자기표를 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변명으로 넘어가듯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년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아마 내년에 우리가 총선을 하더라도 이 1년 번호 없는 투표용지는 계속 받아보서 쓰게 될 겁니다. 사실 이 1년 번호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자체가 부정의 씨앗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소송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투표한 표가 그대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인 그러한 것이 전혀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버스표로라든지 이런 어떤 티켓을 구매를 하거나 하면 반드시 양쪽에다 동일한 번호, 1년 번호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 투표용지에는 이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투표하고 나면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개표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득표수가 이미 방송에 보도된 이런 내용들은 이미 2012년부터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선거에서도 선관위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또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개표 상황을 지켜볼 때에 방송에서 나왔던 각 지역에 누적되고 있는 표수가 그거를 실제로 그 투표를 한 사람은 우리가 대비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루 지나고 나서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고만 알 수가 있는데 과연 몇 명이 투표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이제 공식 기관에서 발표하는 거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와 대비해 봤을 때 방송사에서 이미 나간 것과 다르더란 얘기예요. 그것보다 모자란 것도 오히려 더 많은 수가 투표를 한 것으로 이미 방송에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니 훨씬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 즉 결과적으로 미리 세팅된 결과를 먼저 방송사에 주고 그대로 보도했던 것이 2012년의 사례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선관위 제도가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선관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개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그중에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사실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북구에서 있었던 위원장 도장이 2개였던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걸 개표 상황표를 다시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광주시 북구의 111개 선거구 투표구 가운데 37장 정도의 표가 다시 재작성됩니다. 그리고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도장이 2개인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과 밑에 있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 유사해 보이지만 실은 다릅니다. 위에 있는 도장은 성자를 길게 쓰고요. 이름 석자로 되어 있고 밑에는 최인규인 하는 넉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따져봤더니 37장의 개표 상황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선관위 직원이 위원장 허락을 득하지도 않고 새로 팠습니다. 도장을.
새로 파서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뉴시스 기자와 함께 이거를 보도하고, 그리고 또 해당 선관위원장한테도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해당 직원까지도 구두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고발자 조사도 하지 않고 기각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주 북구의 사건뿐만 아니라 춘천시에서는 미분류표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미분류표라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앞으로 쭉 A 후보, B 후보 이렇게 쭉 라인으로 나오는 표가 아니라 이 기계가 그 투표한 내용을 인지할 수 없다고 하여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표입니다. 예를 들면은 라인과 라인 사이에 물렸다든지 희미하다든지, 즉 인식할 수 없는, 기계가 인식할 수 없는 표들이 미분류로 나오는 것은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멀쩡한 표들이 미분류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가 나왔냐면요, 춘천시 신사우동 같은 경우는 무려 33%, 신사우동 4투표구 같은 경우는 무려 49%. 그러면 1800명이 투표를 했다고 하면은 900표가 뒤쪽으로 미분류로 막 쏟아져 나간 겁니다. 그럼 이 미분류표는 어떻게 됐느냐? 선관위 직원이 쭉 가지고 가서 손으로 인위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한된 검표 요원들, 특히 당시에 야당 검표 요원들은 표가 출력되어 나오는 곳을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 그쪽으로는 어떤 조작의 한계를 느꼈을 경우에 뒤쪽으로 미분류표를 많이 나오도록 조절을 한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계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기계 자체가 그러한 무려 49%나 인식하지 못하는 기계를 가지고 이런 공적인 선거에 투입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그러한 것을 세팅에 의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주 북구와 춘천에 대한 이 문제를 검찰에 제가 고발장을 접수를 시켰습니다만 검찰에서 기각당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가? 전자개표기를 쓰는 한 이러한 것은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자개표기를 썼을 때 언제나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개표기를 써서 조작할 수 있는 범위를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략 한 5% 정도? 5% 정도 범위라면 그 중에서 2, 3%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즉 2%가 이쪽에 올 표 2, 3%가 저쪽으로 간다면 5% 이상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리 와야 될 표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는 즉 후보가 박빙인 경우에는 이러한 조작이 쉽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격차가 현저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작을 하더라도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조작 자체를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자면 2017년 박근혜 구속 이후에 다시 치러진 대선에 있어서는 조작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편차가 컸기 때문에 그때는 조작을 하더라도 성공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러한 부정개표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조작의 세력들이 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선거,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러한 박빙의 상황이 다시 재현된다고 한다면 이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 중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봐지는 것이죠. 춘천시 같은 경우에 언론사 포탈 제공의 개표 진행 상황에 있어서 이미 현장에서는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개표 끝난 것으로 방송이 나간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라든지 2012년 총선에 있어서는 강남 가불, 서초 가불, 구로, 구평, 부평 이런 데서 이 투표한 박스가 열리고 찢기고 도장이 없거나 이러한 사례들이 무수히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투표함 자체가 어디로 이동한다는 것,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투표함은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만이 정답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또 나중에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규명이 되어야 될 의문점에 대해서
특히나 이 세월호 참사는 천안함도 선박입니다만 그로부터 4년 뒤에 이 세월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요. 우리가 천안함 사건에서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또 그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거짓이나 은폐하지 않고 사실대로 그대로 알리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을 했더라면 그 4년 뒤에 있게 된 이 해난 사고에서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큰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에서 제가 지금도 벌써 한 5년이 지났죠. 좀 5주년인데 한번 거슬러 가서 안타까운 점들을 한번 몇 가지 짚어보면요. 초기에 왜 발라스팅 시스템에서 발라스팅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갖지 않았던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박은 기울어지면은 반대쪽에 물을 넣거나 기울어지는 쪽에 물을 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기울어진 배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발라스팅을 위해서 기관실에 전화를 해서 야, 오른쪽에 물을 넣어라 아니면 왼쪽에 물을 빼라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브릿지, 즉 선교에서 바로 버튼만 누르는 방식으로 바로 발라스팅이 시작이 됩니다. 즉 이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면 오른쪽에 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버튼이 바로 버튼만 누르는 순간 펌프가 작동해서 오른쪽 탱크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한쪽만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는 물을 빼는 것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주변이 다 섬이잖아요. 다 섬이면 인위적으로 자초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 즉 배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무려 수십 분 동안 그대로 기울어진 채로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밀어서든 바다에 떠있는 배는 밀면 밀립니다. 그죠? 어선이 몇 척이 붙어서 최대한 엔진을 돌린다 하더라도 밀려갑니다. 물 위에, 유체 위에 떠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배가 엔진이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운 상태에서도 그대로 프로펄전, 즉 추진을 해서 어느 섬 쪽으로만 가도 저수심 쪽으로만 가면 더 이상 가라앉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인위자초, 인위적으로 좌초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죠?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배들이 있었고, 들어와 있습니까? 그 배들도 있었고, 저 정도 규모의 배라면 호줄을 걸어서든 아니면 밀어서든 주변에 있는 섬 쪽에 저수심 쪽으로 밀고 갔더라면은, 인위적으로 좌초를 시켰다면, 좌초란 게 뭡니까? 어떤 밑에 밑에 있는 육지 지반과 만나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가라앉지는 않죠. 암초에 걸리게 되면. 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미국의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도 허드슨강 위에 불시착해서 전원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망망대해도 아니고 바로 섬 있는 연안에서 불과 30몇 미터의 수심에 그 연안에서 이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버려뒀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기울어져서 완전히 전복되었을 때 이때도 선수를 잡았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저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라도 양쪽에 바지선을 대서라도 선수를 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저게 떠 있는 게 뭐 때문에 떠 있습니까? 공기로 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공기로 떠 있으면은 양쪽으로 잡아서 묶어주기만 해도 더 이상 가라앉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만 되더라도 밑으로 접근해서 들어가고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그나마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생존자들을 구조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훨씬 수월했을 거 아니겠냐 얘기죠.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것은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선수를 잡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4월 16일 사고 당일 날 오후에 노컷뉴스에서 저한테 이제 인터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에어포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는 에어포켓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천안함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천안함의 경우는 배가 반파되면서 함수 부분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전원 다 생존을 했죠. 구조가 되었고 한미 부분은 물속으로 그대로 수직 직립한 채로 그대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천안함인 경우는 불과
5분 만에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천안함은 잠수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격실이 완벽한 타이트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천장 쪽으로는 에어닥트라든지 아니면 전선 케이블 그런 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수가 침투를 해서 배가 가라앉은 후 불과 5분 만에 전원 다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했고, 반면에 국방부는 69시간 동안 생존해 있을 가능성 이야기를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때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저는 세월호에서는 에어포켓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가 어디가 파손된 게 아니잖아요. 좌초한 것도 아니고 옆에 충돌한 것도 아니고 옆으로 기울어진 배가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뒤집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공기에 의해서 에어포켓, 즉 안에 공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 우리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은 것 자체가 공기로 떠 있는 거거든요. 그 내부에 있는 잔존 공기의 힘에 의해서, 부력에 의해서 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에어포켓이 존재하죠. 저렇게 일부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에어포켓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음날 4월 17일 날 에어포켓에 대해서 생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글로는 선수를 빨리 잡아야 된다. 선수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잡아야 구조하기도 편하고 훨씬,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공기를 주입한다든지, 잠수부가 일단 접근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선수를 잡아야 된다. 이 선수를 잡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는 제가 이제 칼럼도 글도 쓰고, 그 상태, 이런 상태가 되죠. 길이가 146m이기 때문에 이 배의 선 밑 뒷부분은 이미 뒤집어진 채로 수심 35m밖에 안 되니까 이 수심이 이 배 길이의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깊지 않은 저수심이기 때문에 뒤쪽은 해저에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고 선수 부분이 떠 있는 이런 상태이니까 앞쪽을 붙잡아서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바지선만 가져가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 이거는 구조를 하는 일에 있어서 직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함은 불과 5분 이내에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서양에서 침몰한 배에서 무려 60시간 동안 탄산수로 버틴 구조된 사례가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심재철이었습니다. 그 심재철 의원이 저에 대해서 에어포켓으로 희망 고문을 했다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해경청장한테 이제 묻습니다. 에어포켓 언급을 누가 했느냐. 해경청장이 자기 해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신상철이 그에 대해서 최초로 얘기했고 이것이 희망 고문이다 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에어포켓이 존재했었던 것이 팩트입니다. 에어포켓이 존재했기 때문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일부 수면에 나와 있었던 것이고 그때 빨리 투입하지 않았던 그것을 우리가 나무라야 되는 것인데 엉뚱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가 사고 다음 날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와 다이빙벨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글을 쓰고 사실 이 다이빙벨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이종인 대표한테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전송받아서 글을 올리면서 이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이빙벨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온갖 호초를 겪었던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은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저해한 세력의 어떤 그러한 것이 존재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생각인데요. 이종인 대표와 다이빙벨 문제는 사실 영화로도 나오고요. 그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이 사고 현장 가까운 데에 목포 사맘대가 있습니다. 이 목포 사맘대에는 많은 고속정이 있는데 이 고속정들을 왜 출동시키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불과 채 1시간도 안 돼서 현장으로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각 고속정마다 대원들이
적게는 20, 30명, 많게는 4, 50명이 승조할 수 있는 이러한 고속정들의 대원들이 라이프 자켓을 가지고 와서 기울어지는 세월호의 유리창을 부수고 한 사람당 라이프 자켓을 하나씩 건네만 주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헬기로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조한 장면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특공대들이 내려가서 바로 유리창을 부수고 한 사람씩 라이프 자켓을 건네주고 물 밖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라이프 자켓만 쥐고 있으면은 가라앉진 않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해군이 출동하지 않았는가? 그에 대해서 또 통영함이 출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출동을 명령했다 또는 통영함을 출동하도록 대기시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진실 규명도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황기철 참모총장이 이 가슴에 세월호 마크를 달고 있었다는 것이 또 한번 뉴스의 중심에 섰었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그 당시에 통영함 출동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박영선 의원이 당시에 그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을 불러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과 대지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원인을 밝힌 데는 실패했습니다만은 이분께서도 그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월호 사건에서 겪었던 이러한 부분들 참 안타까움으로 남아있죠. 자, 그리고 광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뉴스의 중심에 있었고 헬기 사격이 있던 날 전두환이 광주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전일 빌딩에 남아있었던 이 중화기 탄원에 대해서 국가수에서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중에서 발표한 것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두환이 광주에 있었다고 하는 미 정보부대 요원의 증언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김용장 씨, 주한미군 방첩정보요원 39년 만에 증언을 했죠. 그리고 JTBC에 나와서 증언을 했고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이러한 증언이 나온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당시에 그러한 증언을 못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또 말 못할 사연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한 번 또 이렇게 물꼬가 트이니까 또 다른 증언들이 또 나오죠. 공군 보안부대장의 운전병으로 있었던 오원기 씨도 증언을 합니다. 전두환 혼자 헬기로 광주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했지요. 이러한 증언이 이제 39년 만에 나와서 그럼 전두환이 당시에 광주에 간 것이 맞네. 그리고 헬기 사격을 지시를 했거나 뭐 그러한 것이 묵인되지 않고선 또는 그러한 지시가 없이 민간 건물을 향해서 헬기에서 기총 소사를 할 수가 과연 있었겠는가라는 부분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런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들이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되면 우리는 또 그때의 진실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인데 한번 살펴보면요. 그때 그 당시에 겪었던 분들이 이러한 증언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이 이 진실에 대해서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것에 대한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겠나.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한 두려움 못지않게 또 본인 스스로 얼마나 30몇 년 동안 가슴에 묻으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그러한 굴레에 갇혀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영혼이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들, 딸 앞에서 또 떳떳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한 증언을 하셔야 않았나. 제가 지난번 광주에 한번 갔을 때에 만나 뵌 분이 있습니다. 고 안병하 치안감님의 아드님을 이번에 광주에서 만났는데요. 이분 참 세월이 30몇 년이 지나서 저도 2, 3년 전에 안병하 치안감님 당시에는 경무관님이었습니다만은
추서되어서 지금 현재 안병화 치안감님의 그 당시에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거절한 분이세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참 죄송한 마음이고 또 그것이 묻혀있고 그러한 것을 알리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참 원망이 크더라고요. 이분께서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발포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보안사령부로 끌려가서 8일간의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광주로 오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8년 투병 끝에 결국 사망하셨거든요. 이분의 아드님이 3분이 계신데 참 그 당시에 그 분의 발표 명령을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할 때 그러한 결심을 할 때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들들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머릿속에 또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군의 명령대로 일반 시민을 향해서 발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역사와 우리 아이들 앞에 나는 어떠한 아버지로 남게 될 것인가를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 끝에 결국은 정의로움을 택하셨는데 우리 땅의 역사를 올곧게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정의지만 정의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이 너무나 혹독한 그런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저는 안병화 치안관님이 겪으셨던 그 일에 비하면 좀 너무나 조족지혈이고 발가락 끝에도 못 미칩니다만은 제가 천안함의 조작을 조사하러 가서 이 조작 국방부가 이러한 중대한 국가의 재난사고를 엉뚱한 대로 조작으로 몰고 가는 것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고민할 때도 역시 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비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지만 그 과거에 80년도에 이 안병화 치안관님께서 고민했던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정의로운 것을 즉 불의에 한거한다는 것, 불의에 반대한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응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80년의 그 불행한 역사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친일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응징하지 못한 잘못을 그 이후로까지 이어오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밝혀내고 그리고 처벌하는 것 그 응징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 불행한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의를 강요해야 되고 또한 누군가가 정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반복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응징이다. 이 땅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힘은 응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5.18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5.18 특별법에 대해서 제정을 하고 근데 반쪽이 되죠. 5.18 관련자에 대해서 불기소 방침을 처음에는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의 5.18 특별법이 준비가 되다가 이후에 물꼬가 조금 이제 틀어지게 되는 계기가 맞아지는데요. 그러한 공방이 일어나다가 소위 말하는 그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서 5.18 특별법에 대한 재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또 김영삼 정부에서는 또 그러한 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 비자금 사건이 점점 밝혀짐에 따라서 김영삼 정부는 5.18 특별법에 대한 재정적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심 끝에 5.18 특별법을 만드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만들게 되는데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이 과연 정말 5.18의 우리 불행한 비극을 재발되는 것을 막는 또는 그에 대한 처벌 그것이 충분한가라고 본다면 턱없이 모자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매년 해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에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 보십시오. 정말
추모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러한 의사가 없는 사람이 당 대표라고 해서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집단까지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정당은 해산시켜야 돼요. 그러한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던 구성원들은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법이죠. 특별법이죠. 그렇게 만들었어야죠. 거기 가서 추모의 노래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추모하는 행사에 뭐하러 갑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합니까? 못 오게 해야죠. 그러한 것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렇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제대로. 결국 이제 쿠데타 세력과 단절 선언을 하고 만들어지는데 지금 와서 2019년에 와서도 지금 현재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합니다만은 과연 응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근데 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의 배경은 한국당의 5.18 망언 당사자들의 이런 망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고 하는 지만원 씨의 이러한 망언 이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신문방송 출판물들을 이용을 하거나 전시물 또한 이러한 것으로 통해서 폄훼를 했을 경우에 처벌한다는 이 수준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5.18 특별법은 정말 말 그대로 특별법답게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처벌을 하고 응징을 하는 그러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증언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그리고 전두환이 광주에 갔던 것이 사실이라면 본인은 안 갔다 그랬잖아요. 뭐 변호인이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최근에 광주에서 재판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위증의 죄입니다. 위증의 죄를 지은 것이죠. 고발을 해야죠. 누군가라도 고발을 해서 법정에 세워야 될 겁니다. 위증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천안함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부정선거 문제 그 다음에 세월호까지 해서 참 10몇 건에 저는 고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발을 하냐라고 하는 분도 계셨지만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이름 놓고 고발장 해봤더니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선관위원장부터 그다음 광주 그다음 천안함 때는 국방장관 그 천안함에서는 지금도 몇 건의 고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는 프로펠러에 대해서 거짓 논문을 쓴 노인식 교수에 대해서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그 다음에 세월호 때는 또 언딘이라든지 또 해경청장이라든지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대부분 다 기각당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지만 우리 민주시민들은 전두환이 광주에 간 것이 분명하다면 위증의 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투쟁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 해당 정치 집단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치 집단에 소속된 그런 구성원에 대해서도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죠. 어떻게 그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그 정치 집단이 여전히 존속해서 국민의 상당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이 도대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냔 말이죠. 자, 이제는 해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호 해법은 우리 정부가 저는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해체시킨 해경을 그대로 복원시켰는데 그 당시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들이 줄줄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해경청장인 김석균 씨라든지, 그 다음에 최상원 차장, 그 다음에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경비과장, 고영석 대변인, 이용욱 정보수사국장, 황영태 상황실장,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유현식 상황실장, 이평현 안전총괄부장, 김문옥 목포서장, 이영춘 청와대 치안정책관, 이 당시에 주요 책임의 위치에 서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소위 처벌이라고 책임을 진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김수현 서해청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임된 것 말고는 그 외에 모든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사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과연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세월호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저는 투 트랙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박 운항사고의 해난사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박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해난사고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 하나와 구조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세력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 방면으로 달리 접근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세월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선박 사고 관점에서, 해난 사고 관점에서 제가 짚어보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사실 저는 천안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또한 또 세월호의 해난 사고에 대한 조사 원인을 또 접근하는 분들도 여러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노력에 괜히 또 제가 또 뭔가 얻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언급을 좀 자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배가 좌현 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은 부분에서 저는 좌현 선미 쪽의 램프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이 글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4월 16일로부터 12일 뒤인 4월 28일 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선미 쪽에, 좌현 선미 쪽의 램프 쪽으로 밑에 물이 침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물이 들어갔다면 급속하게 좌현으로 기울었던 배가 복원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이러한 곳으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원하기 어려웠지 않을 것인가 라고 분석을 한 것인데요. 선박은 아무리 좌우로 기울어지더라도 한쪽으로 쏠리고 난 후에는 다시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선박입니다. 즉 갑판 위에 있는 10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좌현 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넘어감으로 인해서 처음에 배가 좌현 쪽으로 기울어졌다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야 되거든요.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무게중심의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인데, 그 변수는 화물창에 있는 화물밖에 없습니다. 그 화물창에 있는 화물들이 왼쪽으로 쏠려 갔다는 것이고, 그럼 안에 라싱이 즉 라싱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한쪽으로 쏠리고 난 이후에 계속 심각해졌다는 것은 한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다시 침수, 외부로부터 바다 해수가 침입해 들어와서 그 무게를 더한 것이라고밖에 결론 낼 수 없는데, 실제로 이런 화물창에서 바다 해수가 들어왔을 때 그 움직임은 일종의 프리 서페이스 모멘트라 그래서 상당히 큰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쪽으로 쏠린 선창 내부의 화물과 함께 그 해수가 선박을 급격하게 좌현 쪽으로 기울게 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좌현 선미 쪽으로, 램프 쪽으로 해수가 침투할 수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선조위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 내렸는지 또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재작년에 세월호 인양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도 제가 사실 한동안 또 세월호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지 않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 당시에는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7년 재작년 3월 달인데, 세월호 인양을 하는데 눕혀서 인양을 하겠다고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고, 배를 눕힌 채로 인양한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는 고대 유물, 즉 1000년, 2000년 전에 가라앉은 목선이라든지
그것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거나 그런 역사적인 사료로서 가치가 있어서 인양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목손 같은 경우는 또 오랜 세월 또 가라앉아 있었으면은 잘못 건드리면 바스러지거나 원형을 손상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포를 뜨듯이 밑에서부터 쫙 그냥 뭐 해저 지방까지 함께 이렇게 떠서 올리는 방식의 인양을 하는, 즉 고대 유물을 인양하는 방식을 세월호에 하겠다고 하니 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제가 3월 30일 날 장문에 글을 썼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보며 드는 걱정과 우려, 그렇게 해서 인양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쭉 짚어보고 이거는 배를 바로 세워라. 물속에서 바로 세워야죠. 물속에서 바다 위에서 배를 바로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세우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도크로 플로팅 도크에 의해서 뜨면 탑재하면 되는데, 아니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눕힌 채로 인양한다냐고 제가 강력하게 글을 썼는데 아무런 이제 반응 없었죠. 그래서 그 며칠 뒤에 한 번 더 썼습니다. 4월 4일 날. 그다음 또 목포 신항으로 간다 그러길래 어떻게 갈 데가 없어서 눕혀서 목포 신항으로 데려갑니까? 뭐 요리한다면은 셰프가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해야죠. 왜? 주방 기구가 다 있으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신항에 있는 그 야적장에 뭐하러 가냐 이 말이죠. 조선소로 가야죠. 그죠? 셰프가 주방에 가는 거다.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조선소로 가는 거다. 조선소에는 모든 설비가 다 있잖아요. 근데 신항으로 간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세월호 제대로 조사하려면 목포 조선소로 가는 거에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이제 4월 4일 날 두 번째 글을 썼습니다. 그래도 참 답답해서 하루 이틀 있으니까 우리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목포 신항을 방문을 하는 날 제가 우리 함께 동행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을 하는 우리 김경수 의원께 개인 문자로도 보냈습니다. 제발 배를 바로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했습니다만은 여건이 허락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지난 4월 7일 날 세 번째 글을 썼습니다. 세월호는 배다. 그리고 목포는 항구다. 그런 글을 썼는데 배를 바로 세웠어야죠. 배를 바로 세워서 플로팅 도크에 해서 조선소로 가져가야지. 이걸 눕혀서 신항으로 가져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거니와 조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선체를 바로 세워야 인양이라든지 수색이라든지 수습이라든지 조사를 또는 복원까지도 쉽게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눕혀서 가게 되면 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90도로 갑자기 탁 눕혀버리면 생활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화장실 가지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를 옆으로 눕힌 채로 조사를 하려 그러면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사다리를 놔야 됩니다. 배를 바로 세우면 계단을 통해서 어디든지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선박은. 근데 눕혀놓으면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다시 말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눕혀서 인양해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신항으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전기 콘센트 하나 굽는 것도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선을 끌고 와야 되고 아주 기초적인 작업. 그러니까 뻘만 수습하고 긁어내고 물에 씻고 그런 작업 말고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7년 3월달, 4월달에 걸쳐서 3편의 글을 쓰고 그 뒤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해 10월달에 6개월이 지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6개월이 지나서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서 선체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진작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할 땐 안 하고 선체를 바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현재 상태로는 조사관들의 선체 안 수색에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고 기관실 등 침몰 원인 조사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무려 505억 원이나 돈을 더 들여가지고요. 저는 천안함 재판이 끝나고 나면 그 당시에 이걸 눕혀서 인양하기로 결정했거나 거기에 관여했거나 이걸 결정한 사람들 검찰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거니와 엄청난 국고를 손실시킨 행위이고
그리고 조사와 이러한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눕혀서 그대로 목포시장으로 가져가기로 한 결정은 대충 적당한 수준에서 조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조사하는 신용만 내고 배를 잘라서 해체시켜서 그럴 목적이 아니면 눕힌 채로 인양하고 목포시장으로 가져가는 일을 그럴 목적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정권이 바뀌어버렸죠. 그렇게 결정할 때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럴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것을 결정한 사람은 분명히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천안함 사건이 재판이 다 끝나고 그러면 분명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저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약속을 한 부분이고 어차피 선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에게는 여전한 숙제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최근에 좌연 밑에 어떤 손상이 발생해서 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제가 그 사진도 면밀하게 봤습니다. 외부의 충돌에 의한 그러한 데미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양쪽으로 움푹 들어간 그 데미지는 이 선박이 해저에 가라앉아서 해저 지반에 있을 때 발생한 데미지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쪽은 비교적 손상이 덜하고 그 양쪽이 밀려서 들어간 형상으로 봤을 때에 아무튼 이 세월호의 문제는 두 가지 관점, 투 트랙으로 풀어야 된다. 선박 운항 해난 사고의 관점에서 조사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구조를 방해한 세력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만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세월호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부정개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 없애버려야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쓰면 안 됩니다. 전자개표기가 존재하는 한 부정의 시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자개표기 없이 가능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투표한 투표함을 어디로 이동을 왜 합니까? 그리고 체육관에 모아놓고 그거를 왜 전자개표기로 돌려야 됩니까?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면 돼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 전국에 1시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총선 같은 경우나 지방선거에 후보가 많을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선을 놓고 보자면 전 전국이 1시간 내에 개표 완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전국에 투표소가 13,500군데 투표소가 있어요. 13,500군데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하냐면요.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국민의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 중에서 투표율이 75%로 가장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3천만 명이 투표를 해요. 자, 3천만 명이 전국 13,50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평균적으로 2,222표가 나옵니다. 한 투표소당. 그러면은 지역에 따라서 뭐 도서지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적을 것이고 인구 밀집 지역은 좀 높겠죠. 1,000표에서 3,000표 정도로 이렇게 분포가 된다고 봐집니다. 자, 맥시멈 잡아서 3,000표의 투표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이 공간이 3,000명이 투표하고 간 공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투표함 속에는 3,000표가 들어있겠죠. 이 3,000표를 이곳에서 열어서 개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함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 투표함은 위에서 찍고 있는 CCTV로 그대로 찍고 있어서 투표함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럼 그대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당 쪽에서 5명, 야당 쪽에서 5명, 10명이 앉아서 3,000표를 열고 나누는 겁니다. 자, 여당 쪽에서 쭉 나누고,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서 하고, 검표한 결과를 서로 바꿔서 검표를 하고, 1인당 300장이잖아요. 우리 투표구에 3,000표라면, 1인당 300장이에요. 1인당 300만 원 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만원짜리, 5만원짜리 나누는 겁니다. 300장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시간이면 끝나죠. 결과는 이 과정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켜보고 카메라로 찍고 위에서는 CCTV로 돌리고 왜 못합니까? 그 결과는요.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10253 투표구 결과 똑똑 얼마 아니 핸드폰으로 돈도 보내고 돈도 받고 송금도 하고 이체도 하고 다 하는데
핸드폰으로 선거 결과 보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앱에 들어가서 우리 투표구에 투표 결과가 제대로 들어간지 누구나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데 전국이 그것을 집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6시에 투표가 끝나면 또는 길어져서 저녁 8시에 투표가 끝난다고 해도 밤 12시 이전에 10시 이전에 밤 10시 이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투표구에서 투표 한 곳에서 수개표로 하더라도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이 방법을 놔두고 왜 박스를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거기 가서 모으고 전자개표기로 돌리고 하는 일을 왜 하냐는 말이죠.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가져왔던 그 전자개표 시스템을 가지고 전 수출을 합니다.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다시 도로 반품받았죠. 케냐, 콩고 유혈 사태가 발생했죠. 선관위가 한국인을 고용해서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게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고 있다라는 외신 뉴스도 들어오고요. 심지어 중남미, 에콰도르, 엘사바도르, 도미니카, 키르기스탄 등을 상대로 전자투표기 수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에 대한 시스템을 수출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전자개표기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부정덩어리를 놔두고 그걸 논의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천안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천안함 해법에 대해서 쭉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침몰 사고 발생하고 2016년도에 1심 판결이 났고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6일 날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고요. 10년간 끌었던 천안함 재판이 완전히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에 대법원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검찰에서도 항소할 것이고 우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봤을 때 내년에 이 사건이 판결이 나게 되면 10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천안함은 좌초후 충돌인데요. 좌초의 증거는 명백한 것이 스크래치, 밑바닥에는 멀쩡하게 바다에 떠있는 배가 밑바닥에 저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 빼도 박도 못하는 좌초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스크래치들이 접촉 손상, 접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는 손상들, 해저 지반하고 부딪혔으니까 러시아 조사단도 얘기했죠. 이 배는 해저 지반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했죠. 만약에 폭발이 존재했다면 위의 사진처럼 전체적으로 골고루 손상이 가야 되지만 부분적인 물리적인 접촉일 때는 아래쪽처럼 튀어 돌출한 부분만 손상이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함 안전기 프레임들도 돌출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손상이 있는 이런 경우가 접촉 손상입니다. 좌초에 의한. 프로펠러 손상도 해저에 파묻혀 있는 상태에서 돌리다 보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보니 S자로 휘어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충남대 노인식 교수가 관성에 의해서 휘어졌다고 말했다가 노정면 YTN 앵커, 지금 현재 앵커죠. 그 당시에는 해직 기자였습니다. 지적을 했죠. 관성에 의해서 휘어졌다면 왜 돌아가는 방향으로 휘어져야지 반대로 휘어지냐 그랬더니 그렇다면은 이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다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거는 충격에 의해서 변형이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처음에는 돌아가던 채로 운동관성, 즉 돌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정지를 하는 바람에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관성으로 데미지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두 번째는 정지관성입니다. 멀쩡한 프로펠러가 갑자기 축방향에 힘이 미침으로 인해서 휘어졌다는 것은 정지관성이거든요. 두 개는 관성이라는 용어만 공통적으로 들어있지 운동관성과 정지관성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국방부의 조작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월 27일 금년 3월 26일 날이 천안함 구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은 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루 지난 3월 27일 날 제가 대전지방검찰청에 충남대 노인식 교수를 고발을 했습니다. 개념 자체가 운동관성력과 정지관성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주장한 이게 참 왜 제가 그렇게 고발할 수밖에 없냐면요. 과학자가 이러한 거짓말과 조작을 하게 되면 참 정말 심각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프로펠러 손상이라고 하면 너무나 멀쩡하고 너무나 빤하고 너무나 흔하고, 선박 손상에서 프로펠러 손상은 굉장히 흔한 거거든요. 좌초할 때마다 프로펠러가 제일 아래쪽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흔한 손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엉뚱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뒷받침해 줄 목적으로 논문까지 쓰고요. 국민들은 과학자를 믿잖아요. 과학자를 존경하잖아요. 교수를 믿잖아요. 이런 분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군인들이 명령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 더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제가 고발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건 기각을 안 해줘서 대전지검의 검사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여태까지 제가 고발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기각당했는데 이 사건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렇고요. 프로펠러는 과학이죠. S자로 휘어진 것도 전진과 후진, 이 프로펠러는 전진 후진 방향이 다른 게 아니고 돌아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오른쪽 프로펠러는 오른쪽, 왼쪽 프로펠러는 왼쪽, 언제나. 근데 다만 전진과 후진 때 프로펠러의 각도가 변하는 가변 피치 프로펠러, 버라이어블 피치 프로펠러입니다. 따라서 이런 각도가 틀어지면서 돌아가다 보니 S자로 휘어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어뢰죠. 1번 쓴 어뢰가 가짜인 10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그동안 제가 방송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또는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 하얀 백색 물질의 분포가 저렇게 깔끔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외부에서 날아와 붙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즉 이런 것처럼 스테인리스에도 붙지 않아요. 또 구리에도 붙지 않습니다. 철에도 붙지 않습니다. 오로지 알루미늄 성분 위에만 붙는다. 이건 알루미늄 녹입니다. 한마디로 알루미늄이 부식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외부에서 날아와서 붙은 백색 가루라고 거짓말을 국방부가 해대니 참 황당하기 짝이 없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카이스트 송태우 교수 역시 국방부의 거짓 논리를 거들어줍니다. 뒷부분에는 단 1도의 온도도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압력이 순식간에 압력이 떨어지고 온도가 영하 44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기껏해야 그 물기둥은 불과 1, 2m 꿀렁, 2m 정도 꿀렁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만들어서 물기둥 논리와 그 다음에 열에 대한 문제를, 거짓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카이스트의 26분의 교수님들을 쭉 이렇게 연명으로 추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논리가 사실이라면 어뢰를 못 따면 돈 들여서 만듭니까? 순식간에 압력이 떨어지고 온도가 영하 44도까지 떨어지고 물기둥이 2m 꿀렁할 정도의 어뢰를 못하러 돈을 들여서 만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현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6분의 추인하신 교수님들께 지금도 또 여전히 추인할 마음이 계신지, 그 당시에 제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인하신 것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동대 정경 박사께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을 해서 하얀 물질은 외부에서 와서 달아와서 붙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난 조직이다. 즉 이거는 알루미늄 수산화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인트 아래 보면 외부에서 날아서 붙었다면 페인트 위에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페인트 밑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페인트 하부에서부터 발생한 녹이거든요. 알루미늄 자체가 녹이 발생해서 페인트까지 들고 일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재판장님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작년 9월 13일 날 항소심 재판부와 함께 검찰도 변호사인단 모두 천안함 선체하고 어뢰를 검증하러 이함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뢰를 검증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칼로 이렇게 한번 긁어봐야 됩니다. 이걸 껍데기를. 그러면 까만 페인트 아래에 하얀 물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모재 위에 페인트 있고 그 위에 하얀 게 붙었다면 하얀 가루 밑에 페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하얀 까만 페인트 아래에 하얀 물질이 있다면 이건 모재 자체가 부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페인트로 긁어보고
이렇게 뜯어봐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의뢰를 검증하기 위한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평택에 의뢰를 검증하러 갔더니 유리 케이스에다가 의뢰를 넣어놨는데 유리 케이스는 완전히 실리콘으로 봉을 해서 접근하지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의뢰 자체를 하얀 비닐로 둘둘둘둘 감아놨어요. 어렴풋이 의뢰라는 형상은 보이지만 이 실체에 대해서 만져볼 수도 관찰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의뢰 검증을 하라고 턱 갖다 놓은 겁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주변에 돌을 하나 들고 저 유리를 박살을 내어서 저 비닐을 찢어버리고 검증을 하자고 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물 파손이든지 공공기물에 대한 죄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검증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년 재판을 받다 보니까 저도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문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계세요. 국가수 김희수 연구원님의 증언과 그 다음에 국가수에서 발행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망치로 유리를 깨가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됐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국가수에서는 이미 2010년도에 국방부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 하얀 물질에 대해서 생성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수에 의뢰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국가수에서 답신을 했습니다. 이 국가수에서 뭐라고 물었냐면 이 하얀 물질에 대해서 페인트와 모재 사이에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국가수 감정에 나와 있는 거죠. 사실 이거 감정사 하나로 백색 물질의 논란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부식. 그런데 이 감정서를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15년이 되어서 뉴스타파가 이 내용을 입수를 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국방부가 국가수에다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국가수에서는 국방부에서 허락하면 이걸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방부는 이거는 기밀에 속하는 거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막 합니다. 결과적으로 뉴스타파에서 이 내용을 입수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를 했는데 그 노래가 깜짝 놀랄만 합니다. 즉 모재와 까만 페인트 사이에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가수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즉 외부에서 날아와서 붙었다는 국방부 논리는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죠. 그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녹 위에 쓰여진 1번 의뢰의 1번.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사실은 1번은 뒤로 물러나야 돼요. 이거에 비하면. 1번이 쓰여 있는 면 바로 뒤쪽에 있는 매직 테스트. 즉 1번을 쓰기 전에 제대로 1번이 쓰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어려 뒷면에다가 콕콕 매직으로 찍어본 흔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스타죠. 그죠? 이거는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이건 참 거짓말하기에 민망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의 공식 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했던 해양 생물체가 있잖아요. 참가리비도 있었고 붉은 멍게 유생도 있었고 그리고 또 거머리 형태의 그런 해양 생물체도 있었고요. 심지어 해양 식물체, 면사체까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사실 우리나라에 수많은 해양 생물 학자들께서 계시면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그것 외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철사줄이에요. 철사줄, 철사뭉치. 잘 보시면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철사뭉치가 있잖아요. 저 철사뭉치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까? 이 지금 장면은 소위 말해서 바다에서 바로 건져 올린 어뢰라고 찍은 거거든요. 사이즈 치수 재보고 지금 방금 따끈따끈한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거래요. 근데 여기에 철사뭉치가 있다면 서해 바다에 녹슬지 않은 철사뭉치를 이 폭발해서 또 막 날아가는 어뢰가 정확하게 한가운데를 옆으로부터 관통해서 들어가서 깨야만 이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철사가 바닷속에서 얼마 만에 부식되면 완전히 사그라져. 이 두께가 길거대야 2mm 정도도 채 안 되는 철사줄인데 이 철사뭉치가 녹슬지 않고 있었다면 거의 최신 철사줄이란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논리로 이게 설명이 가능한가? 그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철사줄이 어디서 사라지냐면
합조단에 가서 평택 이함대 합조단에 가서 합조단 요원들이 이 철사줄을 벤치로 똑똑똑 끊는 것도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사진을 요청했을 때 그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철사줄이 어디선가부터 쭉 흘러와서 결국은 이함대 합조단에서 벤치로 끊을 때까지 이 안에 있었던 과정을 가만히 추론해보면요. 이 사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어뢰가 하나 나와줘야 되겠다고 결심한 누군가가 있고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어뢰 하나 가져오죠. 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요. 어딘가 창고에 있었던 어뢰를 가져올 때 그때부터 이 철사줄은 묶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럼 가지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 온 사람, 그리고 그걸 백령도로 이송한 사람, 백령도로 이송해서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배에까지 옮긴 사람, 배에서 이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까지 이르러 모두가 이 어뢰 샤프트에 철사줄이 묶여 있는 부분을 이 철사를 제거해야 된다는 오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철사가 계속 거기서부터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합조단까지 간 거죠. 합조단에서 보니까 이 철사줄이 웃기니까 잘라요. 자르는데 자르는 것도 작업이라고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철사줄 해명해야 됩니다. 우리 국방부는. 해명 안 해요. 해명 못하죠. 어떻게 해명합니까? 철사줄 다음으로는 클립밴드요. 이거는 가스 배관 같은데 클립밴드 있죠. 이 클립밴드를 감았던 흔적이 있어요. 어뢰 프로펠러 있는 쪽에. 철사도 보이지만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클립밴드로 꽉 묶은 자리가 있는데 클립밴드도 녹이 납니다. 클립밴드가 스테인레스지만 스테인레스는 서스 316, 서스 306 이렇게 그레이드를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 녹이 납니다. 스테인레스도. 그래서 이거를 클립밴드로 묶어 놨던 자국이 발견됐고 그 옆에는 클립밴드가 버젓이 있잖아요. 대평호 갑판 위에 클립밴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뢰 옆에 묶인 자국과 함께 클립밴드가 존재했다면 이 클립밴드는 여기에 묶었던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어뢰 검증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클립밴드를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봤더니 어뢰 프로펠러를 옮겨서 저 클립밴드 자국을 감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사진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저 클립밴드 자국은, 그럼 저 클립밴드는 뭘까요? 이 어뢰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들기에도 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뢰를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무언가로 이렇게 걸어서 리프트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거를 이동하거나 어디 걸어두기 위한 목적으로 묶었던 클립밴드 자국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결국은 이 어뢰는 어딘가 있었던 어뢰를 이동을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이 철사 뭉치와 클립밴드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생존 장병의 진술서를 거의 천안함 사고 발생 이후 천안함 재판이 시작된 이후 8년 만에 재판을 과정을 통해서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 폭발음보다는 충격음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CPO 침실, 즉 천안함이 반파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원상사 침실이 있거든요. CPO 침실인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증언은 심지어 원사, 김병남 원사님은 폭발 아님 외부 부딪히는 소리, 외부 충격, 갑판장인 상사 김덕수 상사께서는 폭발음은 아니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그 다음에 김수길 상사도 충격, 상선 같은 것이 부딪힌 것, 충돌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 침실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오중환 상사도 충격이라고 하고요. 다만 전자장 상사 한 분만 충격은 폭발음 듣지 못했다. 잠수정 어뢰가 아니겠나라고 추정한다라고 해서 어뢰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나머지 분들은 충격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수면 중이라서 충돌인지 충격인지 모르겠다고 한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바로 옆에서 배가 반파가 될 정도로 어뢰 폭발이 있었는데 잠자느라고 충돌인지 충격음인지 모르겠다고 한 분이 두 분이나 있다는 것도 어뢰가 터졌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생생한 증언, 이러한 증언들은 진술은 사고가 나고 난 그 다음 날 3월 26일 사고 나고 3월 27일, 28일 요때 작성된 진술서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과 은폐가 명령이 하달되고 그것이 조작되기 이전에 작성된 진술서이기 때문에 생생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자료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령 입수를 해서 검토한 결과 충폭발보다는 충격이 압도적으로 많은 진술이 나왔다는 점, 새로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초 충돌에 엄청나게 바빴던 미군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시죠? 국방부가 증거인멸을 시도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유죄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 저는 그래서 국방부가 증거인멸하고 있다. 왜 외부에 나타나 있는 흔적들을 왜 다 지워 없애느냐라고 증거인멸을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현재 유죄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근데 그에 대한 증거는 분명하게 선체 외판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없앴습니다. 이러한 충돌에 대한 흔적을 없앴어요. 사실 미국 미칠함대는 2017년에만 4번의 충돌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만큼 함선 간의 충돌 사고가 흔히 빈발하게 발생합니다. 미칠함대가 1년에 4번이나 충돌 사고를 여기저기 일본근해, 한국근해에서 일으킬 만큼 그런 사고, 그 사고 중에 하나가 2010년도에 서해에서 발생한 천안함이기 때문에 상대 함선의 충돌 위치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천안함 외부에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고압으로 세척한 흔적이 있습니다. 고압 세척은 이런 건데요. 워낙 고압으로 물주기를 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흔적이 남습니다. 원형처럼 이렇게 흔적이 남는데 천안함 외판에 보면은 가스터빈실에도 그렇고 천안함 외판에도 그렇고 미세하게 고압 분사를 한 흔적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본인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깨끗하게 클리닝할 목적이든 어떻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증거물에 대한 증거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선박에서의 이 스크래치나 이런 흔적이라는 것은 선박이 좌초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아니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다투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지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유죄 항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만 제가 그랬거든요.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안 한 거라 그랬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냐하면 어떻게 길이가 38m인 배가 가라앉았는데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 말이 안 되죠. 안 찾은 거죠. 그래서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찾은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군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고 하는 유죄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문제와 이 구조지연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항소심에서 다퉈지고 있는 제 유죄 항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구조지연이라는 부분은 38m짜리 한미가 기울어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기 직전 모습이 그대로 TOD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심 47m에 38m짜리가 마지막 꼬리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직전까지 스크린에 나오기 때문에 기껏해야 9m만 더 가라앉으면 해저 지반에 그냥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꼬리를 보고 난 이후에 9m를 밑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과연 몇 메타 더 내려가겠습니까? 불과 몇십 메타죠. 많아야. 그런데 이 배를 못 찾는다 이틀 동안. 마지막 가라앉기 직전의 영상이 TOD에 고스란히 나와 있고 이 위치 좌표가 고스란히 다 나와 있는데 이 배를 이틀 동안 못 찾았다고요? 에이. 그러니 제가 안 찾은 거라 그러죠. 네, 그래서 제가 안 찾은 거라 그랬더니 그게 유죄 항목으로 돼 있어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한미는 해경이 한미를 발견해서 통보해줬는데 군 당국은 묵살해버렸죠. 뭐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수색과 그걸 최선을 다했다 그럽니다. 결국 다른 것이 더 바빴기 때문이죠. 함수는 뭐 56명 다 구조가 됐고 한미는 들어가자마자 제가 바보 아닌다며야 바다를 알고 배를 타본 사람은 한미가 물속에 들어가면 5분 이내에 저는 다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아는데 그러니 함수 한미를 찾기보다는 천안함과 충돌한 그 녀석한테 구조를 하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수 한미를 내버려 뒀던 거죠. 이틀 동안. 그럼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합리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47m 수심에 38m 길이에 10m 폭 10m 높이를 가진 대형 구조물이 침몰해 있는데 그걸 이틀 동안 찾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럼 답해보라 이거죠. 우리 소나 시스템으로 밑바닥이 훤하게 보이는데요. 요즘 심지어 낚시하는 사람들도 핸드폰 사이즈만한 소나를 가지고 낚시터에서 밑에 있는 물고기 다 찾아가면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 이런 거를 활용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고요. 그죠? 근데 이제 소나를 해보니 밑에 오래된 침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짚어볼 것 중에 뭐냐면
쌍끌이 어선이죠. 쌍끌이 어선.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건졌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망망대해서 뭘 건졌다 그러면 건졌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쌍끌이 어선으로 바다에 떨어진 어뢰 추진체와 모터를 한 방에 건졌다는 것도 코미디지만 그 주변에는 오래된 침선, 가스터빈실, 그리고 구조물들, 심지어 콘크리트, 안반 이런 것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벗어나서 어뢰만 탁 건져 올리는 방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쌍끌이 어선을 운용하여 어뢰를 건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한번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금양호가 쌍끌이 어선이 투입이 돼서 금양 97호, 98호가 한번 쌍끌이를 해서 그물로 하다가 밑이 찢어지고 그물이 찢어지고 왜 주변에 다 그런 구조물이니까 2시간 만에 철수하고 이동하다가 금양호가 충돌해서 전원 다 사망했잖아요. 그 기사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쌍끌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고, 금양호 사고가 난 4월 2일 이후에 5월 15일 날 쌍끌이를 통해서 어뢰를 건졌다. 그것도 어뢰와 추진체와 모터를 한 방에 건져 올렸다? 불가능하죠. 침선이 길이가 75m에 높이가 10m고 가스터빈만 해도 11m, 11.43m에 8.7370m인데요. 그런 구조물들이 있고 발전기도 있고 기계들도 있고 옆에 있는 수많은 그런 구조물들 사이에 있는 조그만 어뢰하고 추진체만 건져 올린다는 것은 그것도 한 방이고 2개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건져 올리는 순간의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갑판 위에 이미 어뢰 추진체와 모터를 탁 올려놓고 사진을 찍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건져 올리는 장면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북한이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 게 4월 1일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사로 외국에 다녀온 한나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한 얘기가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북한이 개입됐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 이게 4월 1일인데 하루 뒤인 4월 2일 날 김태형 국방장관은 국회에 가서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폭발적으로 기울어지는 발언들을 하니까 VIP께서 김태형 국방장관한테 메모를 보내는 사건이 있죠. 그 소위 말하는 VIP 메모. VIP께서 그러는데 외교안보 수석을 통해서 그러는데 자꾸 어뢰로 기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김태형 보고 말조심을 시킵니다. 이분은 그대로 안 하죠. 계속 이분은 폭발적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결국 어뢰에 의한 폭발로 결론을 내리게끔 하는 장본인이 김태형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이 그 말을 한 4월 1일부터 닷새 뒤고 김태형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나와서 질의응답한 거로부터는 4일 뒤인 4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북한이 개입되었다고 하는 그런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의 수장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을 두고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보고하고 얘기할 수 있는 두 사람,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의 발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야죠. 왜 국방장관은 북한 폭발로 몰아갔는데 국정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달랐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과연 어떠한 정보가 있었기에 그렇게 했는가라는 부분을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부분은 국내의 인양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선박과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 인양과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 3사람의 견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 폭발이 있었다면 목이 없어요. 그게 폭발이에요. 폭발은 인체 손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석사도 박사도 아니지만 내가 이 일을 30년이나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죠. 두 번째로는 해양기술개발 전중센 대표, 이분은 천안함 함수를 인양한 분이에요. 이분이 얘기가 거기 살아있는 생존자들 다들 깨끗하게 나왔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고막이 다 터져야 됩니다. 북한에서 어뢰가 왔었어요? 10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 이 얘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협박도 받고요. 사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천안함 함수를 인양한 회사의 대표가 우리나라 유수한 해양기술을 가진 해양기술 대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견해입니다. 폭발, 어린 반푼, 10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88 수준개발 정원 부사장. 이 회사는 한미를 인양한 업체입니다. 폭발한 배와 천안함 다르다. 그리고 이분은 거기에부터 해서 군함에 없는 페인트 색깔을 보았다고 얘기해서 제가 충돌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법정에서 증언해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구남과 다른 페인트색을 보았다. 즉 우리가 자동차 충돌을 해도 상대편의 색깔이 페인트가 남는 것처럼 제가 주장했던 것을 유일하게 뒷받쳐진 분이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인양 전문가 세 사람, 그 중에서 함수를 인양한 회사 사장, 한미를 인양한 회사 부사장이 천안함은 폭발이 없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자, 이 재판이 이제 10년째 접어들어서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밝혀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그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진실이 가진 힘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의 그 비극이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또 그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에 대한 처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응징이 되었더라면 그 이후 30년 후기에 발생했던 이 불행한 일련의 사건들도 감히 그렇게 조작과 은폐를 국가가 주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또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의 과제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업보인 거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